세부 내용은 다시 지시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지시가 없고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대소장이라고 대한민국 장성회 모임이 있었어. 근데 회원인데 그런 데서 이제 부정선 관련해서 나도 강의도 듣고 했었어요. 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자,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한편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선관위의 체포조 운영을 자백한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2단 구성 지시를 시인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헌재 측 윤 대통령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자,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일 시작된다는. 예, 이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이제 이 변론이 진행이 되면 이 증인 신문 조치라든지 뭐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쟁점을 두고 다투는 과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또 어떠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틀을 잡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네. 틀을 잡고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재판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준비 기일을 잡게 되는 것인데, 이 준비 기일 같은 경우가 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변론 준비 기일에 이 당사자 중에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뭐 대리인도 네.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일단 내일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이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기일에서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또 출석을 하는 경우도 공전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하는 부분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헌재에서는 27일에 송달 여부에 대해서도 송달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27일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변론 준비 기일이 내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언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예, 일단 기일 자체는 이제 다시 재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네. 만약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대리인도 그리고 당사자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준비 기일을 다시 재지정해야 될 겁니다.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이 준비 기일에 관한 규정이 있고, 네. 탄핵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비 기일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이제 따른다라고 본다면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내일 출석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준비 기일을 정할 것이고, 네. 그 정한 것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지 내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서 대리인단을 아예 보내지 않으면 그 준비 기일이라는 것도 한없이 늦어지는 건가요? 준비 기일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틀을 잡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계속해서 일방이 이제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준비 기일을 뭐 3차, 4차 이렇게까지 굳이 의미 없이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재지정을 하고, 만약에 그때에도 출석이 없다라고 한다면 준비 기일 자체는 이제 지정하지 않고 기일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변론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법에 이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이 당사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을 재지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다만 재지정한 이 기일에도 이제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변론 기일로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게 한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브리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27일에 출석을 하고 그때 바로 대리인단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단 구성은 완료가 됐지만 준비기일 자체에 대해서 뭐 쟁점을 알려면은 사건 기록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준비기일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과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가 준비기일이 3차례 있었고 네. 기일이 17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일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그리고 기일이 7번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준비기일이 만약에 출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3차례 정도 더 열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준비기일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이 전체적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이제 2번째로 출두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접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 헌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속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만약에 된다라고 해서 가정을 하고 조금 저희가 논의를 해보자면 구속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헌재 심판 자체는 어쨌든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피고인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피청구인 자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대리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리인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헌재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인이 출석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구속 상태를 가정을 했을 때 구속 상태에서 당사자가 나올 수가 없고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구속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헌재 심판 자체의 절차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 헌법재판소법에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구속이 되고 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재판까지도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재판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헌법 탄핵 심판을 조금 정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쟁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못 박았던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청구를 망설이는 모양새입니다. 공수처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윤석열 내란 수계를 출석해라.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당장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우리 공수처가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 네, 자, 공수처 입장이 조금 체포에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배경이 뭘까요? 이게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체포영장의 요건 자체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라든지 실제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재판부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것 자체도 또 법원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만약이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수사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 아무래도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 역량 자체에도 좀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치면 이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떨어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는 때까지 한 열흘 이내에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있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는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인력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과거 사건들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공수처의 성격상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뭐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가 조금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수사의 뭐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첩되기 전까지는 이제 출석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동일하게 만약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것이 비단 이 공수처이기 때문에 이 한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용현 전 장관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따라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로웠던 것은 이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없애도록 하라 이렇게 수정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그 정도가 이제 새로 알려진 건데 이런 내용을 구태여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입장을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제 밝혔고, 그 부분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의 그 논리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포고령을 작성을 주로 한 사람 자체는 김용현 전 장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부 이제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 중에서 이 통행금지가 통상적으로 포고령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통행금지 자체는 내가 이걸 계엄 선포하는 목적 자체가 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라라고 이야기해서 수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계엄 자체를 한 것이 어떠한 국가기관, 뭐 이 헌법상의 기관을 이렇게 좀 불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경종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사실관계의 추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햄버거 회동 멤버, 즉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축으로 해서 이 이른바 국내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이 꾸려졌었다 이런 정황들이 나왔었는데, 자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수사 2단이 만들어진 상황을 이 변호인단이 시인했다고 그래요? 예, 이 변호인단이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정선거 조사위에서 일정한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이 괴를 같이 하는 이 수사 2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을 이제 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구성을 해서 이 단체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만약에 이 목적 자체가 또 결국에는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재판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좀 많이 다퉈지는 사실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정보사 수사 2단을 주도했던 거는 사실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당시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지만 명백히 민간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이 이런 계엄과 수사 2단 구성에 참여한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법 아닌가요? 일단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 계엄 전이나 아니면 계엄 당시에도 이 노 전 사령관이랑 상의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 전 사령관과 교감을 했던 부분은 이 당시에 이 8월에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습 과정, 그리고 이 선관위 서버의 국외 세력 간섭 의혹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노 전 사령관이 이 부분 관련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것과 그리고 계엄을 이제 준비한 것, 이건 아예 다른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런 소통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확인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간에 연락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만약에 뭐 문자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자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계엄과 관련한 부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 어떠한 정말 자문을 구하는 그런 부분을 볼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군사상 기밀을 뭐 이렇게 조금 누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군 형법 80조에 따라서 이제 또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사실관계를 좀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사령관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군요. 이건 왜 밝혔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이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에 이제 그 추가적인 맥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노 전 사령관의 뭐 수첩이라든지 회동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교감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교감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감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계엄과 관련해서 노상원 그 사령관과 이 소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뭐 수첩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 소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도 소통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과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대로라면 수사 2단의 임무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으로 제일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부터 확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입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공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수장이라고 대한민국 장성의 모임이 있었어. 근데 회원인데 그런 데서 이제 부정선거에서 나도 강의도 듣고 했었어요. 대수장은 지난 2019년 9.19 남북군사 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결성됐습니다. 대수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연하기도 했고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네,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 모임이라는 이름인데 여기에서 주로 부정선거에 대한 공부를 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렇게 털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해서 일단 이 대수장 측에서 이분이 노 전 사령관과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추가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수장 관계자 측에서 이 그 JTBC 측에 이야기를 한 것이 노 전 사령관은 가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회원은 아니고 김 전 장관 역시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제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네.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수장에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노 전 사령관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뭐 회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실관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회원이 아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조금 구분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노상원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기획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력자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계엄 기획자라든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수첩이라든지 여러 사실관계가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정말 정말 관계가 없었고 본인이 본인 혼자의 생각을 수첩에다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어떠한 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수첩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뭐 누군가의 교감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명백히 밝혀서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분은 현직이죠. 자, 계엄 당시에 체포조를 운영했었다 이런 말을 부인했었는데 이걸 자백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체포조 여부가 중요한 것이 내란 여부의 성립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 지시를 받았다, 뭐 이 부분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란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실제 사실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증거들을 파악을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